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소위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걸 합의했는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또 미국의 핵 우산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결정됐는지 잠시 후에 두 정상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쓸 때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NCG 핵 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NCG 이거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NCG, 방금 말한 Nuclear Consultative Group, 동아일보 1면입니다. 핵 기획 그룹 내지는 핵 협의 그룹, 번역하자면 이렇게 될 텐데 과연 어떤 걸까요? 북핵 대응할 한미의 핵 무기 운용에 한미가 직접 의견을 반영해서 미국의 핵 우산 운영에 한국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게 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의미는 무엇인지, 한계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기술동맹. 그뿐 아니라 한미 양국 간에 이 같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술동맹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로봇 소형 원자로 배터리 협력, 안보동맹에서 이제는 기술동맹으로 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미국과 함께 소위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예방을 했습니다. 머스크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됐다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무력감. 경향신문이 오늘 오면에 쓰고 있는데 누구의 무력감을 뜻하는 기사일까요?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꼼수 복당했다. 경향신문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장 탈당도 아니고 꼼수 복당도 아니다 라는 일각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경향신문을 포함해서 대다수 언론은 무슨 소리냐, 탈당은 위장이었고 복당은 꼼수였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안에서도 무력감을 느낀다. 이상미 의원은 오음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오음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방지책. 한겨레신문 구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전세 사기 방지책, 이른바 이 전세금 보증 축소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는 기사입니다. 보증공사가 집값의 100%를 90%로 반환 보증을 악용한 사기가 줄어들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이지 개탄스러운 건 공인중개사 수십여 곳이 전세 사기 일당들과 짜고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사기 동참 행각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신 전주혜 의원, 그리고 언론인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NCG, 새로운 핵 협의 그룹을 만드는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뉴스 프롬 워싱턴, 워싱턴에서 온 소식들입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 핵 공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 국빈 자격으로 환대를 했습니다. 환영식부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한미 동맹은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sanctified by the blood of American and Korean troops who fought and defended liberty. 한미 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정의로운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입니다. We go together. 공식 환영식의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피로 맺어진 혈맹, 한미 동맹의 의미를 양 정상이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윤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deterrent.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양 정상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용하는 순간 그 정권은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습니다. 전성훈 실장님, 한미가 핵 협의 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그룹을 만들기로 했는데 좀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그룹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위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간단한 느낌이랄까.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은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한 큰 배경 속에서 이러한 회담이 열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북한의 핵 문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나왔듯이 일단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 해구산에 의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대통령의 그 발언 하나가 그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핵 협의 그룹 NCG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큰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고 어떤 있고요. 그룹이, 어떤 기구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NCG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게 나토의 그 NPG라고 있어요. 나토에. 핵 기획 그룹. 예. 거기는 이제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 NPG 그러면 그냥 그게 하나의 단일한 협의체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도 그 층이 있습니다. A 그룹은 그 NPG A 그룹은 독일이나 이태리나 벨기에 같은 선진국들 이 나라는 그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그 나라 공군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독일의 두 군데, 이태리 두 군데, 터키, 네덜란드, 벨기에 한 군데씩. 그리고 그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거기 배치되어 있는 미국 공군기 또 그 자국 공군기가 탑재해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전술 핵무기가 그 나라에 배치가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나토의 NPG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100여 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게 A 그룹입니다, NPG에. 그다음에 B 그룹은 그 핵무기도 없고 미국의 전술핵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체코나 폴란드 같은 나라. 이 나라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핵을 탑재한 예를 들어서 독일 공군기가 뜨면은 그 공군기를 엄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네 그 재래식 공군기를 띄워서.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역할은 보조 역할이죠. 그게 이제 B 그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 그룹은 그런 역할도 없이 그냥 NPG라고 전체 회의하면은 가서 그냥 앉아서 듣고 좀 의견 얘기하고 찬간의 의미를 두는 그룹도 있어요. 그 A, B, C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그 합의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A 그룹이 될지 B 그룹이 될지 C 그룹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 우리 국민들이 10명 중에 9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지를 않고 그렇죠. 그런 그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뭔가라도 우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자체 핵무장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는 분들도 거의 국민 여론이 한 70%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국민 여론에 맞추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그 급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I also 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We together shared our firm shared commitment to stand with the people of Ukraine against Russia's brutal assault on their freedom, their territorial integrity, and democracy. 자, 실장님, 미국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내심 바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듯한. 네. 그런데 지금 정상 간의 회담에서 나온 이 발언을 들어보니까 뭐 무기를 지원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인도적 협력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켰던 국가 아닙니까? 따라서 그 평화를 파괴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을 때 그 국제사회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역할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도 지금까지 비살상 무기 쪽으로 2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대통령의 그 발언은 상황이 더 악화돼서 정말로 더 많은 그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날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원론적인 그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의 간판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다소 난감할 수 있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MBC 언론의 간판 앵커인 홀트 앵커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미국의 돌직구라고 보면 돼요.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라고 대통령에게 돌직구 질문을 날린 겁니다. 영어로 하면 Do friends spy on friends? 그러자 윤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죠. 애둘러서. 통상적으로 도청을 하거나 염탐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장님, 일종의 좀 난감하거나 좀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었겠군요.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레스터의 얘기는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는 거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말씀은 조금 다른 게 현실 세계에서 국가 간에 그런 걸 한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강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70주년 기념으로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저거 이상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예. 뭐 저 정도면 적당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 미국이 최근에 계속 국제사회에 내놓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봉쇄해야 돼. 이거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왜? 저기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이다. 인권, 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이런 것들에 반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질서도 지키지 않는다. 네. 우린 그들과 다르잖아. 그래놓고 그 동맹국을 이렇게 염탐하고 동맹국에 대한 그 불법 도청을 했다? 저는 이거는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미 간의 동맹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친구 간에도 나 이거 되게 불편한데 얘기를 해야 그런 것들을 서로도 공고히 하죠. 우정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국익인데 남이 나를 도청을 하든가 말든가 우리 신뢰가 굳건하다고 얘기하는 게 국익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교상의 우리의 안보 관련 또 우리의 국익 관련한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옳은지 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외신의 질문에 혹은 그 국내 안보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국내에서 이런 반대 목소리가 높아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협상할 때 훨씬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혜는 그렇게 넓고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또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역량을 좀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야당 박용진 의원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전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돌직구가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지혜롭게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감청 의혹 사실 이제 그런 게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NCG 그 핵 협의 그룹 이제 그 약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3개 첨단 협력 그 참여하는 뭐 이러한 합의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안보 동맹, 더 나아가서 기술 동맹, 경제 동맹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사실, 또 일론 머스크가 윤 대통령을 네. 예방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머스크랄지 이게 머스크는 또 우주 산업을 아주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루어진 23개 첨단 협력 참여를 통해서 또 우주 산업 미국의 그 앞선 그 우주 산업의 어떤 그런 기술 동맹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우주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진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 물론 한미 관계가 올해가 70주년이기 때문에 친구죠. 친구이고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용산에서 감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 확인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사실 이런 것이 지금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도 없고 확실한 것은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감청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두 번째로는 뉴욕타임스에 나왔던 그 기사 내용, 이것도 지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본질적인 것을 외면을 한 채 만약에 뭐 이런 대통령의 순방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역시 워싱턴에서 온 소식들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초밀착 행보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초선 의원은 어떤 시선으로 이 국익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와 관련된 평가도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 정상내외가 한국전쟁 참전비를 함께 나란히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벽을 둘러봤습니다. 영상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전성훈 실장님, 저는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용산 전쟁기념관에도 이 전사자의 이름이 달려 있는 있잖아요. 추모의 벽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제 그 어린아이 첫째 아이를 데리고 자주 갔는데 좀 뭉클해지던데 지금 미국에도 추모의 벽이 있군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예. 어떤 장소입니까, 저곳이? 저게 가면은 그 유명한 문구가 있죠.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참전할 때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참전해가지고 여기 와서 희생당한 분들이 5만 명 이상 되잖아요. 우리 전쟁기념관에 있었는데 미국에도 저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저게 다행히 이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민간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풀뿌리 움직임으로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성금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그 좋은 기념물을 만들었고요. 저거야말로 사실 한미 동맹 70주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한미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의 행사였다라는 또 분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특별한 선물도 교환했다고 했는데 어떤 선물을 교환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main entrance. This entrance is the north entrance to the White House. It's a beautiful sentiment. Very famous African Americans. 자, 두 정상 내외가 친교의 시간을 갖고 선물도 교환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곳곳을 안내해 주는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요. 김수경 교수님, 선물을 좀 주고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야구 좋아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야구 기념품 이런 걸 좀 준비했나 봐요? 네, 여러 가지 선물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야구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인 필라델피아 필리스 로고가 박혀 있는 대형 액자에 야구 글러브와 배트가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해 준 것이죠. 그거는 이제 특별히 윤 대통령이 야구 팬으로 알려져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빈티지 소장품을 특별히 선물을 한 거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또 연관이 깊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준 것이어서 그냥 의례적으로 국가끼리 전통적인 어떤 그런 선물들을 준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맞춰서 준 선물이라 좀 의미가 더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한테도 그 선물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사파이어가 있는 목걸이를 선물했다고요. 한국계 미국인 디자이너가 만든 거라고 해요. 한국계 미국인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저거군요. 이제 교포 출신의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목걸이를 특별히 저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외가 또 바이든 대통령 내외에게 준 선물도 좀 많이 오늘 분석이 되고 있는데 달 항아리 그리고 보석이 장식돼 있는 족두리
굉장히 좀 전통적인 선물이군요. 우리의 좀 전통 문화를 줄 수 있는 이제 저런 항아리라던가 네. 족돌이라던가 뭐 주전자 컵 세트를 선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 이제 특히 서양의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미와 어떤 아름다움이 담긴 선물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전통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자개장식 달 항아리, 은주전자 족두리.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소형 탁자, 황동 명판, 화병 등을 서로 선물 교환했다고 합니다. 전성훈 시장님, 네. 그 예전에 이제 청와대 시절,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로 네. 바뀌었는데 선물도 상당히 좀 많이 고민하죠, 참모분들이. 그럼요. 그 가장 그 선물을 받는 분한테 가장 큰 임팩트를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골라야 되니까 요번에 그 윤 대통령께 그 야구 그 세트를 선물한 거는 요번에 우리 그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윤 대통령이 시구하셨잖아요. 예. 그런 걸 다 보고서 결정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참모들도 고민하지만 백악관 참모들도 당연하죠. 이런 거 다 보고 그렇죠. 예. 야구 광으로 알려져 있는 윤 대통령에게 글러브와 배트를 선물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이제 윤 대통령이 졸업하신 충암고등학교가 야구가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봉황대기도 우승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야구에 대한 그런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적절한 선물을 골랐다고 봅니다. 예, 또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팀 코리아 의 야구 잠바, 야구 점퍼를 입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선물해줬던 선글라스를 끼고 아침에 이제 산책하는 모습도 대통령실이 공개를 했습니다. 야구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얼마 전에 야구 그 개막전에서 시구도 하셨잖아요. 시구도 하셨죠. 예. 그리고 예전에 부산에 근무하실 때 또 부산 그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즐겨봤다. 그런 말을 또 여러 번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주혜 의원이 대선 기간에 또 24시간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또 밀착 수행하셨기 때문에 야구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군요. 부산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미국이 딱 캐치를 해서 선물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음료를 권한 것도 한 장면이 보도되고 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음료를 권했길래 함께 보시죠. 김수영 교수님, 뭘 권한 겁니까? 제로 콜라를 이제 권했다고 해요. 원래 윤 대통령이 제로 콜라를 좋아하신대요. 예. 그래서 그걸 즐겨 마시시는데 그걸 알고 윤 대통령이 그 원래는 포도 주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걸 마시려고 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제로 콜라가 있다고 하면서 제로 콜라를 권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양 정상이 만나기 전에 서로의 취향이 무엇인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저렇게 현장에서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제로 콜라 여기 있습니다라고 권했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 좋은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한번 검증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이 대선 후보 내내 밀착 수행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이 실제로 포도주스보다 제로 콜라를 더 취향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대선 수행할 때는 전국을 다 뛰면서 이제 유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쇼타임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김밥, 뭐 라면, 우동 뭐 이런 걸 좀 많이 먹었고 음료수를 이렇게 마실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제로 콜라를 좋아하지는 않는군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식사 자리가 빨리 먹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선 기간 중에도 물론 뭐 그런 음료를 드시긴 했죠. 네. 전성훈 실장님, 이런 것도 백악관 참모들이 사전에 좀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친해서 알고 있는 겁니까? 외교는 총만 안 쏘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대방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속속들이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외교전의 승패가 결정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배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런 것까지 알고 있나? 라고 어떻게 보면은 섬찟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뭐 도청으로 한 건 아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정보력도 뛰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마냥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어쨌든 뭐 친교의 자리니까 친교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야당의 초선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 청년 의원이기도 하죠. 장경태 의원이 윤 대통령을 맞이한 화동에게 윤 대통령이 볼에 입맞춤한 사진을 문제 삼았는데 이게 성적 학대일 수도 있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윤 대통령이 화동볼에 입맞춤한 게 성적 학대이고 미국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날선 공격인데요. 이 장면을 두고 저렇게 본 겁니다. 자, 도착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꽃을 주고 있는 화동에게 윤 대통령이 다정하게 이렇게 입맞춤을 한 건데 볼에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를 해준 건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게 성적 학대고 법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자, 부시 전 대통령 사진을 꺼내 든 거죠. 그럼 부시도 성적 학대한 거냐?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에서 장 의원 머리에 온통 포르노 생각밖에 없나? 왜냐하면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두고도 빈곤 포르노다라고 논평한 적 있죠. 머리에 그런 생각밖에 없나? 양심 있다면 당장 사퇴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서양에서는 화동들에게 이렇게 정겨운 의미로 볼에다가 이런 인사를 하는 것도 왕왕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전주혜 의원님, 장경태 최고위원의 논평, 성적 학대이자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과한 거죠. 왜냐하면은 방금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친근함의 표시로 또 뭐 그런 뭐 볼에 그런 입을 맞추는 이런 거는 친근한 표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 생각으로도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의 그 말이 저는 동감이 가요. 예.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장경태 의원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하게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난 그 캄보디아 방문에서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심장병 환우를 안고 있는 사진도 빈곤 포르노라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좀 맞지 않는 최고위원으로서 맞지 않는 이러한 발언이었다는 많은 비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그때 또 조명을 사용했다는 거짓 발언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뭐라도 이유를 걸어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이런 시비병이 저는 도진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자숙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발언을 한 자리가 이제 최고위원회 자리였네요. 저는 어제 이제 보도가 될 때 본인의 그냥 개인 의견을 담은 SNS 등에서 의견을 피력한 줄 알았는데, 최고위원회가 자꾸 이렇게 양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당의 지도부 회의의 자리가 상대를 공격하고 헐뜯고 비하하고 비판하는 자리로만 활용되고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나토식 핵 공유라고 하는 뭐 MPG와 또 어저께 합의한 NCG와 관련해서도 비판할 지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 저 전문가가 옆에 계시긴 합니다만 일종의 저는 국민적 불안, 대한민국이 갖는 북핵에 대한 불안에 대한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위약 효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더 길게 하고 오래 하고 깊이 한다고 그래갖고 핵 무장 능력이 우리가 더 2배, 3배 더 늘어나고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식 핵공유도 사실 구멍이 많은 게 미국은 절대 자신들의 핵을 쓰고 최종 사용 결정을 하는 걸 쉐어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운반 기능, 배치 이런 것들을 그 그룹들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상시적인 협의 그룹이 있다 뿐입니다. 결국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근데 그런 미국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자체 핵무장을 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출구를 찾아볼 거냐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왜 우리 정부가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미국이 그냥 이런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로만 던지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야당의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자꾸 짚어줘야 오히려 우리 정부도 다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비판과 비난만 서로 주고받는 자리로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학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저걸 보고 국민들께서 저게 성적 학대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용 국제사회에서 항용 있는 일이고 사실 저도 뭐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해외 나갔을 때 해외에서 이제 서로 친밀감을 보여주는 악수 앤드 볼뽀뽀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비주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 뭐 그거는 유럽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을 표시하는 건데 저거를 볼뽀뽀를 시도했다고 그래서 문제를 삼는 쌍방간의 문제 삼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남성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죠. 저도 당황했고.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짚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법적인 문제로까지 끌어올려서 하는 비판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의 또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한미 정상 간의 국빈 만찬 장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이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와 협력 의지가 강철 같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Today, President Biden and I together celebrat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and had in-depth discussions on ways to further deepen our partnership in the future. We reaffirmed that our trust in the alliance and our willingness to closely work together going forward remain ironclad. 한미 양국의 미래 세대는 또 다른 70년을 이어갈 한미 동맹. 자, 지금 양 정상 간의 백악관 국빈 만찬 장면이 새로 들어와서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대응해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미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한 김수용 교수께도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청년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의 초선 의원의 시선, 성적 학대일 수 있고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생을 오래 하셨잖아요. 화동에게 사실은 볼에 입맞춤한 것뿐인데 이런 문제의식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분이 무려 혁신위원장이에요. 민주당이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무려 혁신위원장이나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대선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에게 뽀뽀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를 전통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이 도대체 언제 생겨났냐, 왜 이런 전통이 생겨났냐 이런 걸 분석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용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아주 흔하게 하는 일이고요. 또 한국도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도 아이 볼에 뽀뽀하는 장면, 이명박 대통령 할 것 없이 이전 대통령들이 아이 볼에 뽀뽀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적 학대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물론 성적 그런 그 감수성이 워낙에 지금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뭐로 봐도 지금 이게 성적 학대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의 일은 전혀 아닌데 예전에 빈곤 포르노 얘기도 그렇고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 컨셉을 굉장히 이상하게 잡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컨셉이다. 컨셉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살아남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극악스러운 정치 환경 속에서 아주 희한하고 특이하고
참 일반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언론을 타고 결국은 살아남는 이런 문화가 민주당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여태까지 많은 성추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최근에 그 민주 열사의 묘를 이장했단 말이죠. 그때 민주당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무런 뭐 비판이나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한 성적 감수성을 가진 당에서 이 대통령의 아이에 대한 화동의 볼에 이렇게 뽀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성적 학대를 운운하는 것은 여러모로 봐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실장님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 거겠죠. 어떤 미국의 전통 혹은 뭐 전례의 사례를 다 검토해봤을 때 화동의 볼에 입맞춤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등등의 조언. 글쎄요. 근데 미국에서는 성인 남녀 간에도 이렇게 친할 때는 포옹하고 볼 비비고 이렇게 뽀뽀하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상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한테도 친근감의 표시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저것까지 저는 연출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저거는 누가 봐도 우리 국민들 대부분 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빈 방문 행사하는 그 와중에 본인이 현지에 있는데 국내에서 저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된다는 거는 우리 국적의 문제죠. 이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장경태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경찰이 조명을 썼다라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주장과 관련해서 수사를 최근 했죠. 조명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거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조명 쓴 것 같다라며 나도 고발하라라고 한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야당 최고위원을 이런 건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논란은 조명을 썼다라는 데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했다는 데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로 판단한 것인지 밝히십시오. 고발당한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됐다는 것은 더더욱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됐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분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짜 뉴스가 상당히 논란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서 대통령과 김현장 변호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더라. 네.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저 자리에서 문제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짓말까지 최고위에서 거둔 적도 있었고 논란의 연장선상이 바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저 조명 사용설인데 조명을 사용했다라며 장경태 최고위원이 애초에 밝혔던 근거가 뭐 전문가, 기사라고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블로거 글을 장경태 최고가 읽고 쓴 것으로 드러나서 네.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시 한번 주장에 힘을 보태네요. 저 조명 쓴 거 맞다.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왜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건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민주당의 최고위에서 어제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어제 있었던 민영배 의원의 복당 결의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대표로서는 자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경태 최고에게 네. 자제를 해야 왜냐하면 요청해야 된다. 기소 의견으로 좀 송치가 됐잖아요. 예. 조명을 쓴 게 아니라는 거는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좀 꺼내는 의미는 결국은 저는 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또 흠집을 주려고 한다. 뭐 그리고 이럼으로써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분산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도발적인 발언을 하시잖아요. 나도 고발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받고 있는 수사가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당 대표의 의견도 저건 조명 썼다라는 주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엉터리라고 했고 이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엉터리라고 한 셈이 된 건데 박용진 의원님, 이게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 이런 문제 갖고 야당 청년 최고위원을 법적 조치하는 것에 대한 뭐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그것과 별개로 저건 조명 썼다, 경찰 수사는 엉터리다라고 말한 것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 옆에 전주혜 의원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 법조인들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걸핏하면 전부 다 너 고소 뭐 이래버리고 법적으로 해결해 이렇게 되잖아요. 박용진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니고요. 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 국민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 법정으로 끌고 가고 이러지 않는데 이게 이제 걸핏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경찰이 와서 수사하고 검찰이 또 와서 하고 검찰이 뭐 수사하면 이거 기획수사 아니냐 먼저 서로 그러고 하면서 재판부의 결론이 나도 나는 못 믿겠다고 이제 이러고 이렇게 쭉쭉 그냥 가잖아요. 예. 근데 야당이란 원래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 내놓고 이러기 때문에 집권 세력으로서는 이제 골치 아프죠. 근데 이 야당이 그런 역할을 또 안 하면 오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야당 역할을 또 하는 것에 대한 응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 영상을 보시면 뭔가 빛이 어른어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흔히 말하는 스튜디오에서 아예 준비된 촬영을 위한 조명인지 아니면 카메라를 찍기 위한 그냥 이 서치라이트라고 하나요? 네. 이런 단순한 어떤 조명인지 이건 모르겠으나 뭔가 그 어두운 환경에서 뭔가 빛을 비추는 영상을 제대로 찍기 위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그렇잖아요. 저걸 어떤 조명이라고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야 될 일입니까? 아니, 답답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서로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될지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조명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답답한데 제 일의 비판을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욱해서 그 야당 대표의 입을 막으려고 야당 대표나 야당 최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입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요 2005년에 대변인 시절에 그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청와대에서 막 비판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민주노동당 대변인을 했는데 지금하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양쪽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법으로 할 얘기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지 마라. 이게 제 논평의 비판이었습니다. 네. 야당 대변인이 입을 막잖아요. 그 야당이 입을 다 막죠. 그럼 나라에서 비판을 하거나 견제를 할 만한 견제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더 오만에 빠져요. 국가를 잘 되라고 또 정부가 잘 되라고 혹은 대통령이 더 올바른 역할을 하시라고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참아야지 그때마다 비판에 대해서 너 고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주 보기도 불편하고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영 교수님,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한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도 문득 드는데 이재명 대표도 같이 동조를 한 셈이 됐습니다. 조명 썼다, 조명을 쳤다 이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저 집에 원래 있었던 조명,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손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불을 켜겠죠. 그 조명이지 별도의 조명을 촬영 때문에 쓰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어른어른한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그 아이 집에 매달려 있는 조명이 누가 치고 지나가거나 할 때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그림자가 생겼다 말았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문적인 조명을 썼다면 그런 식으로 어른어른거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전문 조명을 치면 이 피사체가 얼굴에 어느 경우에도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죠. 세네 군데에서 조명을 치는데 저 영상은 김건희 여사조차도 그림자가 졌다가 밝았다가를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조명이 좀 낮게 달려 있었고 누가 치고 지나가거나 할 때 이렇게 어른어른 거리는 게 오히려 저는 저 집에 원래 있었던 조명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조명을 치든 안 치든 저게 저 최고위에서 대표까지 조명 쳤다라고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까? 제 외교적으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게 무슨 중요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저 조명을 쳤다 안 쳤다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외교적으로 뭐 지렛대를 더 삼을 수 있는 뭐 어떤 발언권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게 있나요?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할 때 내부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우리가 외교를 할 때도 좀 목소리가 더 실을 수 있다. 그건 네. 정말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게 그리고 이게 조명을 썼기 때문에 저거는 전문적으로 촬영한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차라리 저 때 무슨 외교 일정에서 뭐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못 냈다거나 뭐 중요한 걸 빠뜨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은 제가 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주로 지금 장경태 의원이 관심 갖는 거는 조명을 썼냐 안 썼냐 뭐 김건희 여사를 예쁘게 보이게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이번에도 아이 볼 뽀뽀한 게 성적 학대냐 근데 이런 굉장히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결국 그냥 자기가 언론에 몇 번 더 나오는 것밖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이야기를 최고위원이나 되는 사람이 한다는 것, 혁신위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한다는 것, 민주당의 현주소 전 정말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실 필요가 진짜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의 조명을 썼다라는 주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통령실의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에 대한 평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공개하겠습니다. 인형배식 복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영배 의원 복당 소식을 밝히면서 이유를 댔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복당을 시키긴 하는데 헌재가 꼼수 탈당해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비판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게 새기면서도 복당을 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라고 말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해 6월 여야 간에도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큰 문제였죠. 함께 보시죠.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위장 탈당. 이게 바로 안건 조정위에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어떤 꼼수를 사용을 한 건데요.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앉아 있는데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신청하겠다면 아니 저로서는 당연히 복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복당의 신청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없겠어요? 저는 완벽하게 민주당 정체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 일각은 위장 탈당도 아니었고 꼼수 복당도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오늘 많은 조간신문, 특히 앞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던 경향신문의 제목에서는 위장 탈당과 꼼수 복당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꼼수 복당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공천 가산점까지 염두에 둔 마치 짜고 치는 듯한 복당이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건데요. 민주당 당규 탈당 1년 후 복당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자, 이 복당 과정이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추진했고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규에서 민영배 의원이 스스로 복당을 신청하면 10% 감산이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감산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공천 과정에서 이 감산 페널티까지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논란입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돈봉투 국면에
꼭 이렇게 슬그머니 복당을 시켜야 했냐라며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꼼수 탈당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의회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제가 비정상이냐? 그냥 혼돈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라고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법조인의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 하는데 헌재가 분명히 이 부분 비판했잖아요. 네. 지적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은 헌재가 유지시켜 줬는데 네네. 헌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당을 감안한 것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의 주된 쟁점은 사실 그 내용보다는 절차 위반이었죠. 내용상 검찰에게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지는 사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었었고, 다만 그 법률안을 공포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전주의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을 제한하였는지, 제한하였다면 법률안 공포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례에 비춰서 법률안 공포 행위까지 무효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무효로 돌리지 않은 과정에서의 결정 결과가 5대 4에 불과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는 법률안 공포 행위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 판단 자체를 외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됐는데, 이 당의 요청으로 복당을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경선 과정에서 감산도 받지 않게 됐고, 총선을 1년을 앞두고 이른바 표밭을 다질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부여해 준 것 같습니다. 아마 당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을 위해 희생했다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3자나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수 있지만, 야당 지지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보고 충분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향후 정치 행보, 즉 민영배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 행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승적인 정치 행보에도 별다른 대세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복당을 허가해 준 것 같습니다. 여야 두 분 의원에게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앵커의 의견을 빼고 선입견은 빼고 질문 드립니다. 드라이한 질문입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님. 애초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할 때 위장 탈당 의혹이 일었던 것의 핵심은 짜고 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검수완박 국면 통과시킬 때까지만 너 탈당해 있어. 나중에 복당시켜줄게. 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었는데 지금 복당이 됐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짜고 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 이야기가 원내지도부와 민영배 의원 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네. 각각 유리한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환호하고 박수쳤지만 그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헌재의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장관까지 다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그 입법 과정에서의 이 탈당 관련 입법권에 대한 무력화 조치에 대한 헌재의 지적은 또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거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이 알아서 수용하시고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민영배 의원의 복당 전에 둘 중에 하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원내대표 지도부와 이제 일종의 기획한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꼼수 탈당이었다고 한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었어야죠. 그 시점도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그랬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본인의 임기 종료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예.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앞장서서 추진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국민들에게 헌재에서 지적받은 비판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고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나의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사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서 내 책임이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은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정당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 민영배 의원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자신의 소신에 의한 탈당 그리고 기획이나 꼼수가 아닌 탈당이었다고 한다면 민영배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없이 결론은 복당 조치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난 이재명 후보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헌재의 판단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입장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부터 당을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복당 조치 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이런 견해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결론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앞에 헌재에 지적받았던 일들 이것이 만약에 꼼수 탈당이라든지 기획에 있었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적인 어떤 양해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 국민들이 그냥 양해해 주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공천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했던 일들, 예. 정치개혁의 정당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위성정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었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5대 기준, 7대 기준 배제 조치들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일들, 이런 작은 일들로 보였던 것들이 쌀락눈 쌓이듯이 사락사락 쌓이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나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 복당을 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당을 위한 희생이다라고 평가했고 당시 박용진 의원은 상식이 무너진 것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 전주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획 탈당, 기획 복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상당한 심증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안건조정위가 이제 3대3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양양자 의원이 나는 이 검수완박법에 찬성을 못하겠어 이렇게 공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3대3 정말 순수한 3대3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결국 90일간의 최장 심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공포가 되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죠.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급했죠. 5월 9일 전에 무조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위원 회의에서 의결까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몸이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민영배 의원이 그냥 민주당을 탈당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영배 의원이 갑자기 탈당이 됐겠어요? 원내대표 가서 얘기를 했겠죠. 대표님이 제가 당을 구하기 위해서 탈당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영배 의원은 그냥 복당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점도 작년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 게 작년 4월 20일입니다. 근데 민주당 당원 당규상 1년 후에나 복당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 4월 20일부터는 복당은 가능한 것이고 지금 오늘로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갚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박홍근 대표가 어제 원내대표 최고위에서 어제 그래서 부랴부랴 슬그머니 지금 복당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검수완박 당시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가한 사람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말 큰 자괴감을 느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물론 이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까지는 아니었다. 이게 야 너희 뭐 문제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국회 자율성을 존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손을 안 댄 그런 결정이었거든요. 그것도 5대4로 한 표 차이로 그것도 저희가 뭐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했던 것은 이런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그래서 이런 꼼수 탈당한 사람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 이것은 저와 유상범 의원의 이 법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분명히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는 자세는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불허해야죠. 이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죠. 전주의 의원이 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 사건의 피해자군요. 저는 제가 피해자죠. 왜냐하면 저와 유상범 의원이 이 헌재에 번한 우리의 심의 표결권 침해됐다 이렇게 낸 청구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입장으로서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보는 것은 이것은 박용진 의원이 계셔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정말 모렴치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모렴치할 수가 있나. 정말 이런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현 주소이자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공천될까? 분명히 국민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장경태 의원의 또 격에 안 맞는 그런 발언이랄지 이 민영배 의원이 또 공천까지 될까? 이거 국민들이 분명히 보고 있고요. 이런 분이 공천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의 선거는 얼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당 국회의원님들의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영배 의원 복당을 두고 강한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참에 윤미향 의원도 송영길 전 대표도 복당시켜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김홍걸 의원과 또 윤미향 의원의 추가 복당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돈봉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런 식이면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 싶다. 입당과 탈당, 복당이 포스트잇도 아니고 뗐다 붙였다.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있으면 복당하는 건 아니냐. 국민들 중에는 이런 생각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탈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당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공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 민영배 의원의 이 꼼수 탈당을 복당시켜 준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염치를 모르는 세태를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영배 의원 탈당하자마자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유세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소속인데 왜 민주당을 계속 쫓아다니냐라고 얘기도 나왔었고요. 탈당하자마자 한 2달도 안 돼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자기 복당해야죠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자기가 순수하게 뭐 탈당을 했었던 것이고 무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기가 찰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누가 살아남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의원들이 살아남는지. 지금 169명이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의정활동, 양심적인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드러나고 있지 않죠. 이렇게 극악스러운 결정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민영배 의원이 그런 식으로 탈당을 해서 결국은 검수완박을 통과시키게 했기 때문에 그 보은으로 다시 복당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정말 다음 총선에 누가 공천되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장경태, 뭐 민영배, 뭐 김의겸 이런 분들이 공천이 된다. 그렇다는 건 진짜 민주당이 이제는 어떤 공당으로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정치적 욕망만 남아있는 그런 괴물이 됐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그 마음을 살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수영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있는 그대로 전해드린 거고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의원이나 또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등 이 민영배 의원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 강한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라는 거겠죠. 자, 정치권 이야기 나온 김에 본격적인 국회 소식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이 두 장관이 마치 경쟁하듯 브리핑을 해서 주목받고 있고요. 송영길의 대변인 역할로 누가 내정이 됐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가 됐을까요? 그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국회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부처 장관들이 다 나왔습니다. 국토장관 원희룡, 법무장관 한동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시다시피 여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잠정적인 대선 주자 중 한 명입니다. 영상 보시죠. 잠깐 부연 설명을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부연 설명을 보증금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 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현행 헌법화에서 있지가 않습니다.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좀 더 정리된 안을, 구체적인 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건 법률적인 개념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에서 어떤 범죄 피해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전액 보상해 준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액수를 대납해달라라는 취지고 그 손해를 그대로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자, 두 주요 핵심 장관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직접 적극적으로 경쟁하듯 브리핑하는 것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게 묘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경쟁 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런 게 관측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언제? 2020년. 내가 쫓겨난 게 20년 주고. 21년도 1월에 시작했어요. 장관 직책 관련 실수령액은 얼마? 이것저것 뛰다 보니까 한 700만 원 좀. 예스 or 노로 답변해 주면 돼요. 솔직히 다른 장관 하고 싶었다. 예스. 혹시 법무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통령과 진짜 친한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가능할까요? 미친 척하고 한번 눌러볼까? 아니 이렇게 계속 걸면 걸릴지 모르겠지. 대통령 부부와 식사 중에 김건희 여사께서 깻잎을 못 대고 계세요. 깻잎을 받쳐주실 겁니다. 아유 확신이 안 돼. 자, 김 교수님, 그 앞서 브리핑 장면에서 두 장관 사이에 묘한 어떤 경쟁감 같은 기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워낙 이제 위중한 문제다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길어도 되겠냐,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냐라는 이제 장면이 연출됐는데 워낙 이 두 장관이 이제 차기 이제 대선 주자로도 이제 언급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신경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데 또 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피해액을 전부 국가에서 대신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기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를 지금 가볍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설득 작업이 길었고 그런데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주도권 경쟁 같은 게 있나라는 그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 격가지일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이 대책의 내용 관련해서 오늘부터 발의하겠다고 예고된 전세 사기 특별법의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강력계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전세 사기 특별법이란 제목인데 핵심이 좀 뭔가요? 어려운데.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 경매가 진행되면 언젠가는 낙찰자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낙찰자가 제안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 피해자인 임차인이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아마 이 안으로 발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안은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력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 돈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골자는 만약 임차인이 이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겠죠. 뭐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이때는 LH가 매입해서 공공 임대로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LH가 집을 대신 사서 그동안 임차인이 살아왔던 환경 그대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대신 더 싼 값에 더 장기간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발의된 이후에도 아마 법안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보증금 자체를 구제해주는 방안이죠. 지금 야당은 캠코 등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서 피해자에게 일부 돌려주고 자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 당정은 그와 같은 취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기범죄 피해액을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 기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이냐. 이 정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 사기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 하락기에 역전세로 보증금을 미반환받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까지는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게 당정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 기준으로서 전용 면적이나 가격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적용 기간입니다. 이 법안이 일종의 한시법입니다. 즉 언제까지 적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정해 두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데 언제까지로 지정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 무자본 갭 투자가 2년 전에 광풍이 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을쯤에 전세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가을로 지정할 것인지 더 늦게까지 지정할 것인지 요 점도 아마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낙찰 권한의 우선순위를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달라라는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사실은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쫓겨나듯 짐 빼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는데 그것과 관련된 주요 골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안에 대한 논의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이 좀 여야 할 것 없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건 이 법을 논의를 하기 전에 이게 누구 탓이냐를 먼저 또 논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나 정부 여당이 모여가지고 이것 이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도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렇게 남 탓하고 이전 정부 탓할 거면 사실은 정권을 왜 잡았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피해자들을 더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조금 저는 아까 장관을 무려 셋이나 옆에 배석하고 이 브리핑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지금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부실 PF 의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요 일정 정도의 자산을 그러니까 시탄을 마련해서 이 부실 PF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들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1조까지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왜 이 아무런 죄 없는 국가 제도의 어떤 미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히나 청년층이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이걸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해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차갑게만 얘기하는 경쟁을 두 장관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인식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기관, 대기업 이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돈 투여하고 지난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바 대기업들, 재벌기업들, 항공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같은 걸 해주고 설계를 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에 대해서는 미적미적 거리는지 아쉽습니다. 저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 사실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장관 셋이나 거느리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에는 관심 없고 두 장관이 얘기를 논쟁하듯이 서로 경쟁하듯이 한 거에 대한 관심만 언론들이 갖는데 정말 부실한 건 뭐냐면 박대출 의장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과 금융권에는 적극적인 정부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지 문재인 정부 때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료들을 책임지고 비판해야 되는 장관과 정치인들이
반성적으로 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 얘기 나온 김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대변인 역할을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무늬만 탈당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언론 창구 역할 해달라. 김의겸 의원은 또 수락을 했습니다. 무늬만 탈당 입증됐다. 현역 의원과 원팀 이루는 속내가 뭐냐? 라는 얘기. 급기야 뭐 송영길 전 대표 부탁 맞냐? 당 지도부가 배려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송 전 대표로부터 전화받았다. 개인적 친분을 한 부탁, 불필요한 오해 사고 있어서 혼자 힘으로 하겠다라고 취소를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 한다고 해서 갸웃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후문으로는 너무 이제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을 맡으면 더 안 좋다. 송영길. 왜냐하면 뭐 어느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지금 뭐 청담동 가짜 뭐 술자리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지금 거짓 발언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송 전 대표가 그럼 좀 미안한데 좀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런 후문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안한 송영길 전 대표나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것도 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탈당한 분에 대해서 무슨 대변인입니까? 이게 무소속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인 김의겸 의원도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모양새가 좀 어색하죠. 얼마 전까지 김의겸 의원이 또 당의 또 대변인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심송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대변인을 얼마까지 했던 사람이 또 탈당한 민주당도 아니고 탈당한 이재명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대변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심송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이거는 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좀 민주당의 상황이 저는 좀 정상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정근 노트에 뭐가 적혀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게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뭔가 적어도 시점은 기획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플리바겐의 의심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제 경험칙상 보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단언하듯이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녹취록 3만 개 그거보다도 저는 아주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면 변호사님,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혹은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네네. 녹취보다도 이정근 노트가 무섭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정근 노트의 존재와 내용을 두고는 논란이 많은데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존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녹음 파일로 인해서 이 사안이 크게 불거진 상황이지만 이 녹음 파일은 결국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직접 자신이 개입한 사건에 한정돼 있겠죠. 그렇지만 이정근 노트가 존재한다면 당 전반에 걸쳐서 부당한 금품 거래 관계, 자신이 알고 있는 당 전반의 비위행위가 망라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양이 상당하겠죠. 그 질이 어떤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빙성 정도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노트나 메모가 존재한다고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양 자체가 상당히 방대할 것이고 이 노트가 입수된 이상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트에 지목된 대상자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 열심히 싸워나가는 무죄를 항변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당력, 개인적인 역량이 소모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